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략적 가족치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요. 발달 배경, 주요 개념, 치료 목표 및 치료 과정, 치료자 역할 및 치료 기법입니다. 스트레스로 손톱을 깨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 손가락에 손톱을 공평하게 깨물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진지한 얼굴로 충고하는 치료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에릭슨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시를 했죠. 밀턴 에릭슨은 증상 제거에 초점을 둔 혁신적인 최면 기법을 발달시켜서 미국의 정신의학자로 유명하죠. 에릭슨은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서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치료 전략을 세워서 역설적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전략적 가족치료는 가족의 반복적인 역기능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접근으로 아주 간결한 기법과 단기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 개입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MRI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MRI라는 것은 정신건강연구소라고 그래요. 두 번째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 윌람 모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발달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MRI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미국에서 가족치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조현병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입니다. 1959년 잭슨에 의해서 설립된 캘리포니아의 정신건강연구소, 즉 MRI죠. MRI에서는 조현병 가족연구팀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MRI 가족연구팀은 가족이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해결 시도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보고 파괴적이고 연속적인 가족 상호작용에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의사소통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의사소통 과정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순환적인 인식론에 근거한 이러한 발견은 가족치료의 분야의 초점을 개인의 심리 내적 역동에 문제를 유지시키는 상호작용으로 전환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면 정신의학자인 에릭슨의 임상기법을 접하게 된 MRI 연구팀은요. 그들의 의사소통의 연구와 에릭슨의 역설적 접근을 접목하여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전략적 접근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전략적 개입은요. 모두 10회 미만으로 단기 치료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MRI 접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 같은 해결 방법에 고착되어 있는 문제를 유지시키는 정적 피드백 고리를 확인해 보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가족 규칙을 파악을 해봅니다. 셋째, 가족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에 가족치료 분야에서 전략적 모델보다 협동적인 치료가 선호되고 행동적인 모델보다 인지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추세가 진행되면서 MRI 모델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치료적 방법을 절충하면서 진화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MRI는요. 반항적 청소년과 성인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훈련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일리의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입니다. MRI 가족 연구팀으로 합류할 때 스탠퍼드 대학교에 의사소통을 전공한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헤일리는 이 의사소통 이론과 역할 이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 가족 안에서 누가 권위적인가, 또 누가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관계를 정의하는가와 같은
쟁점에 근거하여서 가족 역동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헤일리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더불어서 최면 정신의학자인 에릭슨의 임상적 방식, 즉 저항을 처리하는 방법과 지시와 은유적인 언어 사용, 역설적 개입 등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독특한 전략적 치료 모델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1967년 MRI를 떠난 헤일리는 필라델피아 아동지도 클리닉을 옮겨 그곳에서 구조주의 치료자인 가족 치료자인 미누친과 함께 작업을 하고요. 그 후로부터 구조주의에 관심을 갖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헤일리는요,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위계 구조가 혼란하여서 세대 간의 권력의 순서가 거꾸로 놓여 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연합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체계의 항상성은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또 상황 변화에 융통성이 없어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엄격한 반복적 연쇄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헤일리는 이러한 가족을 치료적 이종 속에 빠지게 함으로써 역설적 방법으로 그 증상을 자발적으로요 포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밀란의 체계적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MRI 전략적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동안 이탈리아 밀란에서는 셀미니 파라졸리를 주축으로 한 이탈리아 치료자들에 의해서 사이버네틱스의 영향을 받고 가족 규칙과 항상성에 대한 체계적 모델이 발전되었습니다. 밀란 모델은 증상을 가진 가족의 게임 규칙에 초점을 두고요.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에게 역설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통상 남녀 공동 치료를 실시하며 치료팀이 상담 장면을 관찰을 하지요. 보통 상담은요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져요. 아주 적게 이루어지죠. 총 10회 이내로 제한이 또 되어 있습니다. 회기 간의 간격이 긴 이유는요. 내담자가 가족의 역설적인 처방에 효과에 반응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한 회기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4명의 치료자가 한 팀이 되죠. 그 한 회기를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장시간 단기 치료는 밀란 모델의 독특한 치료 방식입니다. 후기 밀란 모델은 2차 사이버네틱스의 핵심인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보다는 가족의 신념 체계에 변화시키는데 더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따라서 밀란 체계론자는 역기능적 가족이 인식론적 오류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았고 가족이 고착되어 있는 그릇된 신념 체계에 개입함으로써요 가족 체계에 새로운 정보 유입시켜 역기능적 가족 관계 유형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념입니다. 주요 개념에는요 의사소통, 이중구조, 피드백 고리, 가족 항상성, 가족 규칙, 권력과 유괴, 가족 게임 이렇게 7가지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입니다. 1952년에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가족 역동과 의사소통 프로젝트는 현대 가족치료사에서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주요 개념 및 공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MRI 상호작용 모델의 핵심 개념으로 의사소통의 다중적 측면을 강조하는 공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행동은 어느 수준에서 의사소통이다 라고 보죠. 모든 행동은 의사소통적이며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듯이 의사소통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원리죠. 즉 상호작용 원리를 가지는데 모든 행동은 어느 수준에서 의사소통하며 심지어
침묵을 지키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내담자도 침묵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침묵은 나 화났어.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의미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의사소통은 내용과 관계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RI 의사소통 연구에서 드러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모든 의사소통이 내용, 즉 보고와 지시, 관계의 두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과 지시, 즉 보고와 관계 이 두 가지 수준이죠. 의사소통 과정에서 내용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지시는 관계에 대한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 나 오빠가 날 때렸어요 라고 딸의 말은 오빠의 폭력에 대한 정보만을 엄마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엄마가 오빠를 제지하고 벌해 주기를 바라는 부탁이 거기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딸이 깔깔거리며 말했는지 아니면 울면서 말했는지를 따라 또 다른 그 지시적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대칭적이거나 보완적 관계이다라고 보는 거죠. 부부 의사소통에서 주로 주목되는 차원으로요.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이 대칭적이냐 아니면 보완적 유형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 관계가 평등하다면 의사소통 유형은 어떨까요? 대칭적이거나 행동 교환의 맥락이 평등하지 않다면 보완적이 됩니다. 대칭적인 관계에서는 경쟁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요. 남편이 자기 주장을 하면 아내도 자기 주장을 펴요. 그러면 이는 남편으로 하여금 더욱 어떻게 해요? 강하게 주장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대칭적 의사소통은 서로의 감정적 반응을 증폭시켜서 사소한 언쟁도 큰 싸움으로 번지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완적 관계가 있습니다. 보완적 관계는요. 극대화하는 상호작용으로서 예를 들면요. 남편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수록 아내는 더욱 복종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양상입니다. 아까 대칭적인 그런 관계와는 좀 다르죠. 반대죠. 그러나 상위에 있는 남편과 하위에 있는 아내의 구도는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유형이 고착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대칭적 또는 보완적 의사소통이 서로 간에 상호 교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융통적인 관계가 기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의 부부 의사소통은 어떻습니까? 대칭적입니까? 보완적입니까? 아니면 융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네 번째, 마침표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측면이다. 자, 마침표는 상호작용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자극이고 무엇이 반응인가 하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요. 부부 의사소통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반응이 상대방의 말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인지할 경우 끝없는 논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부부 중 누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부부가 상호작용에 서로 다른 곳에 마침표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지속되는 것은 대화 참여자가 각자 어디에 마침표를 찍었는지에 대해 대화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침표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 왜 군것질해? 뭐 당신이 잔소리하니까 내가 더 군것질하지? 마침표 찍죠. 그렇게 군것질만 하고 밥은 안 먹으니까 잔소리하잖아. 딱 마침을 찍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자기 중심적인 마침표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 상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의사소통은 많은 수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곤 합니다. 언어적으로 말해지는 것 외에도 비언어적인 몸짓, 목소리의 톤, 자세 등에서 메시지를 강화하기도 하고요.
반박 또는 수정하기도 합니다. 상위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내가 화날 때 침묵하는 버릇은 나를 더 힘들게 해. 같은 의사소통이 상위 의사소통에 속합니다. 상위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정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중구속입니다. MRI 가족 연구팀이 발표한 이중구속의 개념은요, 발신자, 특히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을 할 때 의사소통의 수준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형태를 의미합니다. 수신자는 둘 이상의 상반된 메시지를 받고 어느 것에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정서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 메시지에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메시지는 자동적으로 위반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결국 실패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요, 슬픈 일이 있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구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MRI 팀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지속적인 이중구속 상황은 자녀를 갈등과 불안에 빠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판별 능력을 마비시켜 조현병과 같은 역기능을 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구속을 굉장히 자주 많이 사용하면 어때요? 자녀가 사회적 판별 능력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이를 혼낼 수 없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웃으면서, 강구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엄마하고 얘기 좀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나면요, 웃으면서요, 또 엄마하고 얘기 좀 할까? 저기 가서. 그럼 우리 아이가 어때요? 엄마 뭔데? 하고 엄마의 얼굴 표정을 보고요, 어때요? 엄마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막 따라와요. 자, 따라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딱 얼굴을 이제 굳히죠. 얼굴을 굳어놓고, 무엇 때문에 떠드는데? 엄마하고 약속했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아까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딱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얼굴이 딱 180도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중구속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매일 또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사용하는데요. 지금은요, 그러진 않죠.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죠. 엄마가 지금 무척 화가 났으니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엄마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 좀 해줄까? 뭐 이렇게 사실은 내 감정을 어떻게 해요? 말로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드백 고리입니다. 사이버네틱스의 피드백 고리의 개념은요, MRI 연구팀의 의사소통 연구에서 도출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가족은 피드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확장을 합니다. MRI 팀은 피드백 개념을 도입하여서 자극과 반응의 반복적인 의사소통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변화에 저항하는 가족을 원래의 평형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부적 피드백 고리와 현재 상태를 벗어나서 변화를 시도하는 정적 피드백 고리가 규칙에 의해 규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기능적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 즉 정적 피드백을 하지만요, 문제를 악화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하여서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 즉 부적 피드백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결과적으로는 부정적 순환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주의자들은 가족의 변화를 볼 때요, 가족원의 행동이 바뀌는 1차적 변화와 가족의 체계의 규칙이 바뀌는 2차적 변화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늦게 귀가한 자녀에게 야단을 치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기존의 가족 규칙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1차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부모가 늦게 들어온 자녀에 대해서 혹시 평상시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시간을 정했니? 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속한 가족 체계의 규칙을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2차적 변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변화보다는 2차적 변화는 뭐예요? 의사소통이 서로 교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원래 생물체가 몸을 일정한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작용 또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체계 역시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 내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가족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변화하고자 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병리적인 가족일수록 변화보다 안정성을 위해 가족의 엄격한 연쇄 과정을 유지하며 기존 방식에 완고하게 집착한 나머지 변화를 성장의 기회라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가족일수록 기존 체제의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규칙입니다. 자, 가족 규칙은요, 시간에 걸쳐 가족 행동을 제한하는 관계상의 합의로서 가족 항상성을 지속하는 기능을 말을 합니다. 가족 규칙의 종류로 의식적이고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명시적 규칙이 있고요. 반면에 무의식적이면서 암암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암묵적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이 존재를 하는데요. 대부분 규칙은 뭐예요? should, 즉 일찍 들어야만 한다, 혹은 절대 이성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유형을 갖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규칙의 존재나 기능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안에 이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세히 가족 체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규칙에 대하여서 중요한 개념은요, 상위 규칙이 존재하는데요. 상위 규칙은 많은 일반적 규칙 위에 작용하는 규칙을 총괄하는 규칙을 말을 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자신들의 가족 규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상위 규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직되고 현상 유지의 경향이 강한 가족일수록 가족 규칙을 언급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강력한 상위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 내의 권력과 유계에 대한 초점입니다. 헤일리의 전략적 구조주의의 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헤일리는요, 증상이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내담자, IP라고 하죠. 내담자가 증상을 통해 가족원을 통제한다고 믿고요. 주된 관심은 권력과 통제에 있습니다. 가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는 권력과 통제를 가질 때 유계 질서가 유지되며 힘의 균형이 깨지면 유계 질서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관계 이면의 권력과 통제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권력 투쟁에 관한 가족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명확한 치료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개입 방식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주의 관점에서 증상은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이며 증상의 이면에는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IP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적대적이면서 심한 갈등으로 힘든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자녀의 증상에 매달림으로써요.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증상은 유기 상태인 부모 관계가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기제가 되고 있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내의 불안 발증 증상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자신의 곁에 있도록 남편을 통제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인데요. 아내가 증상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행동함으로써 남편은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증상을 통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권력과 통제를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일리는 기능이 잘 되는 가족일수록요, 가족 내 유계 질서가 제대로 서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조부모는 조부모로서의 위치가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요. 또 윗세대는 아랫세대보다는 어때요? 유계적으로 상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윗세대가 더 많은 권력과 통제를 가지고 규칙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족은 세대 간의 구조와 경계를 분명히 갖고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경계를 통해서 가족원은 각각의 위치를 구조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러한 구조적 질서가 잘 유지되는 가족일수록 기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또 가족 게임입니다. 7번째, 밀란 모델은 역기능적 가족이 서로 힘을 얻기 위해서 가족 게임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가족의 상호작용은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일련의 의사소통 규칙과 관계 규칙을 갖고 있죠. 따라서 밀란 모델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가족 상호작용을 가족 게임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비롯한 역기능적 가족에서는 가족원 모두 게임의 규칙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서로 힘을 얻기 위해 끝없는 게임을 합니다. 후기 밀란 모델은 역설적이고 지시적인 접근보다는요, 협동적인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치료 목표 및 치료 과정입니다. 첫째, 치료 목표. 전략적 모델에서 1차적 치료 목표는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상 행동의 제거는 1차적 변화일 뿐이고, 행동을 규제하는 가족 체계의 변화, 2차적 변화까지도 치료 목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치료 목표의 설정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료자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등의 개방적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객관적이고 또 행동적인 언어로 문제를 분명히 규명해야 되고요. 그 규명한 그 기대하는 구체적인 변화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할수록 개입도 구체적이고 치료 효과도 큽니다. 긍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중간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비록 전략주의의 핵심 목표는 제시된 문제의 해결이지만 증상이라는 것은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관계망까지 치료 과정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문제 청소년의 상담에는요, 청소년 전문가나 학교 선생님들을 개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호 관찰 중인 내담자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관찰관이나 변호사를 참여도 시키고요, 함께 동참하여서 그 아이들을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협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 과정입니다. 전략적 치료 과정은 MRI 상호 모델이나 헤일리의 전략적 구조주의, 밀란 모델에 막론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료 과정에서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현재 문제를 정의하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목표가 설정되고요.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치료적 개입이 단계적으로 계획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MRI 모델에서 이 세 단계, 세 가지를 치료 과정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RI 상호작용 모델과 헤일리의 전략 구조적 모델, 밀란의 체계적 모델입니다. MRI 상호작용 모델은요, 치료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정의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유지하는 행동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 목표에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 개입의 선택과 실행을 합니다. 다음 헤일리의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입니다. 친화 단계, 문제 규명 단계, 그 다음 상호작용 단계, 목표 설정 단계, 개입의 선택과 실행 단계입니다. 밀란의 체계적 모델은요, 첫 번째 치료 전 단계, 치료 단계, 치료관 단계, 개입 단계, 치료 후 논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 세 단계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정의하기입니다. 전략적 치료 모델에서 초기 면접은요, 전체 치료 과정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첫 면담에서 가능한 모든 가족원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초기 면접에서 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정의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와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요,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가 시도했던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이는 문제를 유지시키는 내담자 가족의 연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문제의 초점을 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의 새로운 행동을 찾아내기 위함도 되지요. 치료자는 자신을 먼저 소개한 후에 가족의 개개인에 대해서 소개를 요청을 합니다. 만일 모두의 소개가 끝나기 전에 가족원 중 한 명이 먼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치료자는 그의 말을 잠시 제지시키고 나머지 가족원의 소개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 단계는 치료에 참석한 모든 가족이 협동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자는 가족이 왜 가족치료실에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왜 도움을 청하십니까? 여러분 각각 어떤 변화를 원하지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요. 이때 내담자에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내담자는요, 문제의 책임감과 가족치료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헤일리는 주로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질문을 했는데요. 이는 아버지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문제와 가장 관련이 적은 가족원이나 가족을 치료실에 데려올 만한 영향력 있는 가족원에게 먼저 질문도 하지요. 이 단계는 각 가족원의 문제에 대한 관점을 보는 때이므로 가족원의 의견에 대한 어떤 해석도 충고도 또 비평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초점은요, 가족이 어떻게 느끼는가의 정서적 측면이 아닌 사실과 의견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족의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하는 동안요, 치료자는 가족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과 연합, 삼각관계, 권력유계 등을 관찰하면서 가족이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치료자가 의사소통의 내용보다 의사소통의 과정에 집중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 단계에서 치료자는 제시된 문제를 치료실에서 재현해 보도록 요구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손톱을 심하게 물어뜯는 증상이 있어요. 그것을 수정하고 싶어 한다면 치료실에서 직접 손톱을 물어뜯어 보라고 한 후에 가족의 반응과 아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관찰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증상을 유지하는 가족의 연쇄 과정과 가족 구조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치료의 개입 단서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가족이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는 문제에 대하여 치료자와 가족이 명확하게 정합니다. 변화하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언어로 말하도록 유도를 하지요.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 과제나 지시와 함께 초기 면접을 마칩니다. 그래서 전략주의 모델에서 가족 사정은요, 가족원 개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파악하여 문제를 정의하는 데 시작을 하지요. 따라서 진단은 IP, 내담자의 증상이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제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략주의자는 증상이라는 내담자가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이고 자발적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즉 가족은 가족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종 IP 증상을 필요로 하고 이 IP 또한 타인에 대해서 통제 방식으로 증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우울증이든 알코올 문제든 공포증이든 분노 발작이든 그것은 가족 항상성을 위한 적응적인 측면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죠. 겉으로는 유계 질서에 따른 질서를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중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연합하여서 부부 결속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죠. 세대 간의 연합이 은밀하고 자신들이 익숙하지 못할수록 가족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가족원의 세대 간의 연합, 동맹, 거리감 등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수립된 앱의 가설은 초반 회귀의 확인 작업을 통해 만일 잘못된 가설임을 밝혀지면서 수정이 되고 있고요. 진단의 목표는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점을 얻는 것이고 사전 결과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개입하기입니다. 전략적 모델의 미니멀리즘 철학을 잘 계획된 아주 작은 개입이 엄청난 치료적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작은 요소로 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 방식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죠. 따라서 전략주의자들은 정밀한 관찰과 면접을 통해서 가족 상호작용의 반복적 연쇄 과정을 파악한 후에요. 역기능적인 연쇄 과정을 수정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개입을 계획을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내담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면이나 설명은 되도록 하지 않고요. 직면보다는 우회적인 역설적 개입을 통해 과제를 주거나 지시를 하여서 회귀와 회귀 사이의 변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접근은 문제별 독특한 요구에 따라서 개별적인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데요. 각 과제는 사례별로 주의 깊게 계획된 것으로 가족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족 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고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치료에 대한 동기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생겨나는 문제를 모두 적어보라고 하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천천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하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요. 전략주의 치료실에서도 내담자의 강점을 찾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요. 치료자의 자질에서도 지시적이기보다는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마음속 깊이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죠. 또한 세 번째, 치료회계에 행해지는 지시나 과제의 설정은 전략적 가족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서 역설적인 개입은 치료 상황에서 내담자의 저항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시와 은유적 언어의 사용, 역설적 개입, 그 다음에 실현 기법,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담자를 치료적 이중 구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치료자는 역설적인 우회적 지시보다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남편이 아이에 대해서 갖는 아버지의 권위에 자꾸 침범하는 아내에게 치료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동안
어머니는 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만일 치료자가 지시를 수행하기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하지만 하고 이렇게 토를 다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아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치료 상황에서 내담자 가족에게 15분 이상의 논쟁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15분 이상을 논쟁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제지하고 제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치료자 역할 및 치료 기법입니다. 먼저 치료자 역할입니다. 전략자 모델에서 치료자의 역할은 한마디로 전략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략주의 치료자는 다른 치료 모델에 비해서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짓고 있습니다. 몇 가지 치료자의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전략적 기술이죠. 전략적 치료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활동성과 강한 책임감입니다. 활동적이고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질 때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치료자는요, 내담자보다 치료자 자신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치료자는 제 명명을 통해서 가족원이 서로의 행동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게으르다라고 바꾸고요. 남편의 잔소리는 아내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불평이 아니라 아내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재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역기능적이라고 규정한 행동을 선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적 변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제와 권위의 유지입니다.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권력 다툼으로 보고 이 권력 투쟁의 결과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치료자는 치료 상황에 대한 통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내담자에게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팀 접근입니다. 치료자가 상담하는 동안에 동료나 지도 감독자는 일반경 뒤에서 상담 과정을 지켜보죠. 관찰실과 상담실을 연결하는 인터폰을 통해서 가설이나 전략적 개입, 치료자에게 실시간 전달을 하죠. 이게 밀란 모델의 치료자들은 남녀 치료자가 공동 회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밀란 치료자의 중립성입니다. 밀란 모델의 경우 MRI 학파나 워싱턴 학파의 전략적 치료자들의 지시적인 역할과는 차별화되는 입장을 갖습니다. 치료자가 가족 체계와 함유된 전체 체계의 일부로 작동한다고 보았기 때문에요. 치료자의 객관성은 알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치료 과정 역시 치료자와 가족원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이 자신들의 인식론을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기법입니다. 전략적 모델에서 핵심 기법은 역설적 개입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밀란 모델의 경우에는 순환적 질문, 긍정적 의미부여, 의식, 불변의 처방 등 타 전략적 모델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기법으로 발전을 시켰는데요. 다음에 치료의 기법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역설적 개입의 핵심은 통제인데요. 치료자는 증상 처방을 통해 내담자의 통제를 받게 있다고 포기했던 문제 행동을 내담자의 통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가족은 치료자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막상 치료자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저항을 하지요. 그 이유는요. 치료자가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각했기 때문이죠. 이 결과 치료자와 내담자 간에 미묘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가족 저항을 다루기 위해서 치료자는 잘 고안된 치료적 이중 구속의 상황을 만들어서요. 내담자가 역설적 개입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증상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치료 초기부터 역설적 개입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치료적 방법이 효과가 없고 좌절되었을 때 역설적 개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자는요,
변화하라는 메시지와 변화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모순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을 하는데요. 이게 치료적 이중 구속 상황을 이렇게 만들죠. 변화시켜야 하는 증상에 대해서 변화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내담자는 일종의 이중 구속 상황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만일 치료자가 변화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충실히 따른다면 내담자는 이미 증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만일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증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설이란 겉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한 듯한 보여요. 근데 표면적인 논리를 떠나서 자세히 생각하면 확실하고 진실된 진술 또는 정황을 말을 하지요. 긴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역설적 진술로 말미암아 일거에 생략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요. 일상 언어 생활에서 아우 좋아서 죽겠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종교적 잠언에서 보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 문학 작품에서 보면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는 역설적인 문학 작품에서도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역설적인 그 개입을 통해서 개혁하기 위해서는요, 재정의 처방과 제지,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즉 내담자의 변화에 저항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시작된 변화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 기법은요, 증상 처방과 고된 체험 기법, 위장 기법, 은유 기법, 긍정적 의미 부여, 순환 질문, 그 다음에 의식, 불변의 처방 등 이렇게 8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상 처방입니다. 증상 처방은 역설적 개입의 일종으로 내담자에게 증상 행동을 자발적으로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지시나 과제를 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에게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남편에 대해서 치료자는 아내에게 더욱 지배적으로 행동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도 역설적 개입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보면 홍수기법과 일맥상통하죠. 이러한 지시는 남편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데요. 그가 아내에게 권위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치료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고, 이것으로서 증상, 즉 권위적인 행동이 통제 가능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남편은 권위적 행동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증상 처방의 예로 치료자가 잦은 부부싸움을 호소한 남편과 아내에게 매일 당신들은 2시간씩 부부싸움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치료자의 말대로 부부가 매일 2시간씩 부부싸움을 한다면 내담자 부부는 부부싸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치료자 지시를 어긴다면 어때요? 부부싸움을 포기하는 것이죠. 부부싸움 안 하면 더 좋잖아요. 네. 두 번째, 이제 고된 체험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내담자가 귀로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직접적이고 처방적인 개입인데요. 이 기법의 원리는 내담자가 증상을 포기하는 것보다 증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담자는 그 증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습니다. 고된 체험의 과제로는 운동이나 숙제, 독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울증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우울해질 때마다 집안 걸레질로 하도록 해서 몸을 어떻게 고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비싼 선물을 드리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내담자에게 증상을 갖는 것보다 더 고된 체험을 결과가 있다면 차라리 증상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된 체험의 처방은요, 내담자의 바람이나 또 그러한 일치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건전하거나 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이런 고된 체험은 내담자가 치료자와의 치료적 약속과 치료의 변화에 대해서 헌신이 강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장 기법입니다. 전략적 치료 모델의 기법 중에 비교적 부드럽고 덜 직면적인 위장 기법은요, 내담자가 증상을 가진 뭐뭐 하는 척
부모가 도와주는 척하는 연극적인 기법을 우리는 위장 기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드네스가 고안한 이 기법은요, 환상과 유머, 놀이에 기초하여 치료실에서 내담자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요, 분노 발작 증상을 가진 아이에게 시간을 정해서 엄마 아빠 앞에서 헐크놀이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척 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공적으로 헐크 흉내를 내면요, 엄마는 아이를 도와주는 척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분노 발작도 위장이고 부모의 걱정도 위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의 상황을 긴장되고 심각한 싸움에서 쾌활한 가상적 게임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 개입이 치료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가족의 저항을 활용한 접근이라면 위장 기법은 놀이를 즐기는 기분으로 저항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은유 기법입니다. 가족이 자신들의 문제를 밝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토론하기 꺼릴 때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주제는 편안하게 다루기에는 좀 난처하잖아요. 그럴 때 치료자는요, 성적 행위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요, 먹는 행위로 비유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죠. 치료자는 아이들이 없이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음식 맛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먹는지요? 즐거운 식사를 위해 서로 어떤 배려를 하는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서로 다른 식욕과 음식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줍니다. 이와 같이 먹는 행위에 대해서 부부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부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런 은유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의존하면요, 사실은 치료적 계약에 대한 치료자의 관심이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 의미 부여입니다. 이것은 밀란 모델의 기법으로 문제를 지속시키는 가족의 행동을 재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부정적인 증상, 행동을 긍정적인 동기로 설명해 주는데, 증상은 가족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족의 응집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파괴적인 가족 게임을 무력화하는 기법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녀의 우울증으로 가족 치료를 받게 된 가족에게 IP의 우울증이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요, IP의 우울증으로 인해 어머니는 IP를 과보호하거나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난하면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료자는 IP가 계속 우울하도록 그래서 어머니는 과보호를 계속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계속 비난하도록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등교를 거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가 등교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엄마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재명명을 해줘요. 그러면 자녀는 계속 학교에 가지 않고 어머니는 IP를 돌보며 분주하게 지낼 것을 처방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 질문입니다. 순환 질문은요, 밀란 모델의 독특한 기법으로 각 가족원에게 돌아가면서 가족 상호작용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화 기법인데요. 순환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 가족은 개별 가족원의 반응을 경청하고요, 가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경험을 해줍니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을 관계적 맥락에서 따라보게 하는 관계 질문 기법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순환 질문 예를, 치료자. 지한이가 우울해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죠? 엄마요. 치료자. 어머니가 지한이를 어떻게 돕지요? 네. 내담자. 엄마는 지한이가 우울하면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지한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치료자. 어머니가 지한이를 그런 식으로 돕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은 누구죠? 내담자.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지안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셔요. 치료자.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이 있나요? 내담자. 저도 아버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제 뭐예요? 순환 질문입니다. 7번째 의식입니다. 밀란 모델의 기법으로 일정한 의식을 만들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가족 게임을 과장되게 인식하도록 하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면요. 우울증을 가진 자녀와 과보하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아버지에게 이러한 연쇄 과정, 게임을 계속하도록 처방하면서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는 온 가족이 모여서 자녀의 증상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에게 감사드리고 어머니는 더욱 과보하는 행동을, 아버지는 강도 높게 아내를 비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경직된 가족 규칙과 신화를 과장하는 의식에 가족은 모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게임을 지속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게임을 중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러한 의식기법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댁과 친정부모에 강하게 밀착된 신혼부부가 있어요. 밤마다 시댁과 친정에 대해서 20분씩 이야기해보도록 의식적으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하는 동안에요, 부부는 반드시 시댁과 친정에 대해서 존경심을 2배로 더 표현하도록 합니다. 부부만의 토론 시간은 비록 그 주제가 원가족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남편과 아내만의 부부 체계를 강화해주는 하는 원가족 충성에 대한 가족 규칙을 깨뜨리게 합니다. 마지막 불변의 처방입니다. 불변의 처방이라는 보편적 기법을 밀란 모델의 셀비나 파라졸라와 파라타는 이런 내담자 가족의 더러운 게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고안을 했습니다. 불변의 처방이라는 것은요, 역기능적인 가족이 게임에서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고요, 가족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대항 방식을 형성하여 게임을 중단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방은 10회 미만으로 제한해서요, 회귀와 팀 접근법, 가족 게임을 중단하기 위해서 고안된 역설적 지시 사용 등이 구조화된 회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과정은 부모의 동맹을 강화하고요, 다른 가족 연합을 해체함으로써 가족의 경직되고 파괴적인 상호작용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전략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전략적 치료자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한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지시적인 기법을 사용하여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통찰하고 이해에 대해서 관심이 적으면서 치료적 이중적 구속 상황을 만들어서 그 증상을 유지시키는 가족 내 역기능적인 연쇄 과정을 끊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략적 모델은 일반적으로 MRI 상호작용 모델과 헤일리의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 그리고 밀란의 체계적 모델, 이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전략주의자는 내담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헤치기보다는 무엇에 초점을 두었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개입하는 데 관심이 컸습니다. 지시적인 개입으로 단기간에 문제 해결을 유도하였고, 이전까지 가족의 강렬한 정서에 압도당했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장기적 치료 기간에 지친 가족 치료자를 매료시켰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한 치료 목표와 개별적인 전략, 창의적인 지시를 활용한 점이 전략적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전략적 모델은요, 가족의 문제보다는 가족의 강점을 찾고 치료에 활용하려는 한편에 치료자의 자질로서 전략적인 면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런 면을 강조한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 집단에 대해 고려를 추가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또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적 가족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 가족 체계는 어느 체계에 속했는지, 우리 부부는 어느 의사소통에 속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후기 가족치료의 이론적 기초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